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는 슬아의 자식 없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속전속결로 이혼했어요. 이혼한 이유야 뭐 대단치도 않습니다. 원인 제공한 사람은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에요. 종년 노릇하는 며느리 사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10년, 20년 참고 사시는 분들 많은 거 아시죠? 마치 시집살이 1등 선발대회라도 있으면 내가 금메달 감을 거라 하실 분들 제 주위만 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바보고 뭘 몰라서 참고 사는 걸까요? 제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한번 발을 담그고 아이까지 있으면 아무리 거지 같은 꼴을 당해도 이혼을 정말로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한 사람의 입장이 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설사 아이가 있고 결혼 생활을 길게 했더라도 이혼을 겁낼 게 없다는 겁니다. 하고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하고 편한데 오랜 세월 속 끓여가며 살면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꼭 말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시댁 식구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며느리를 종으로 하는 그런 시댁이었습니다. 게다가 홀시어머니의 신호만 셋이었고요. 남편은 막내였습니다. 누가 막내 아들한테는 장가가도 고생 안 한다고 했던가요? 순전히 뻥입니다. 전 남편은 위로 줄줄이 누나들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느라 마누라 눈치는 하나도 볼 줄 모르던 속 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전 시모는 전형적인 아들 뺏겼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시죠? 마치 본처는 시어머니고 며느리인 저는 청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남편 상에 올라가던 반찬 한 개조차도 간섭하던 홀시모에 늘 엄마 편인 남편, 나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던 시누이들. 견디기 힘들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가 결혼 뒤집어 엎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가더니 나중에는 남편도 결국 우리 엄마를 외치더군요. 결혼 전에는 홀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의존 안 하는 독립적인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결혼 전에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이제 할 일은 다 했구나. 막내 아들 장가 보내면 나도 편하게 살란다. 너희들끼리 잘 사는 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그저 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보다 우리 부부 일에 집중하고 자주 내려올 필요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뜻은 우리끼리 잘 살라는 말이 그게 아니었던 건지 결혼하니 제가 생각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전혀 아니라서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신혼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혼이니 부부끼리 얼마나 좋을 때겠어요. 주말이면 남편과 둘이 데이트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요. 둘이 바람이라도 쐬러 갈 계획을 세우면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엄마도 부를까? 엄마 혼자 계실 텐데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하시겠다. 가서 저녁 때 고기 먹고 올까? 아, 당신은 그러고 싶어? 오늘은 우리들만 데이트하고 싶은데. 우리야 둘이 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아. 우리 엄마 나 장가 보내고 계속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주말에 어머니 챙겨드리고 싶어. 남편이 엄마 생각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은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남편 뜻에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데이트뿐만 아니라 집에서 뭐 만난 걸 먹을라 치면 이건 좀 남겨뒀다가 우리 엄마 좀 갖다 줄까? 이런다던가 심지어 밖에서 외식할 때도 엄마 좀 사다 드릴까? 이런 식으로 매번 어머니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참 치사하게 만드는 게요. 남편이 자기 엄마 챙긴다고 며느리인 제가 마냥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게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못되고 속 좁은 며느리 되기 십상이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한 번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엄마랑 합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 집 팔아서 아예 넓은 아파트 얻으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또 당신도 애 낳으면 어머니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말이야. 애 봐주는 거 생각하면 당신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저는 홀 시어머니와는 합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닥친 일이 아니라서 정색하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내 의견을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멀리 내다보면 어차피 언젠가는 아들인 자기가 모셔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 제가 시어머니 합가 문제 얘기할 때 분명 싫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예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해야지 절대적인 건 없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자기 엄마가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혼자 가면 되잖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주말에 하루는 온전히 쉬고 싶은데 남편은 혼자서는 시댁에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둘이 가야지. 나 혼자 가라고? 엄마가 괜히 오해하시면 어떻게 해. 무조건 우리 둘이 같이 가야지. 나 혼자는 절대 못 가. 이번 주는 나도 하루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다녀와. 가서 뭐 당신이 중노동을 해? 아니 그냥 같이 밥 먹고 설거지 한번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힘들어서 쉬고 싶으니 혼자 다녀오라 하면 꼭 저런 식으로 말하며 피곤하다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가면 남편이야 자기 엄마 집이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밥 먹고 과일 먹고 낮잠까지 때리고 옵니다. 반면 저는 가서 쉴 틈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면 시킬 일을 마치 미리 생각이라도 해놓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부려먹습니다. 먹고 뒷정리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이불 빨래를 하나도 못했구나. 세탁기에 넣으면 하나도 안 빠지는 거 알지? 이불은 그저 발로 팍팍 밟아서 빨아야 하는 거야. 너도 여기서 배워서 집에 가면 이불 빨래는 꼭 밟아서 하도록 해. 이러시면서 장롱에 있는 계절 지난 이불까지 다 꺼내서 주십니다. 그럼 저는 반나절을 꼬박 이불 빨래하고 옥상에 널어야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불 밟는 걸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려 했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깨우려 하자 어머니는 저를 말리십니다. 자는 애를 왜 깨워?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겠어? 그냥 푹 자게 놔둬라. 이건 천천히 하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니. 그때는 바보같이 어머니 말에 대꾸도 못하고 혼자 이불 빨래 다 했네요. 어머니가 시킨 거 다 하고 나서 앉아서 조금 쉴라 치면 어머니는 제가 앉아있는 꼴이 보기 싫은 건지 꼭 다른 일거리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가면 그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어머니는 하필 그때 근처에 사는 시누이를 전화해서 부르십니다. 예, 엄마야. 지금 영석이랑 영석이 처 와 있어. 너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을래? 둘째도 부를까? 어머니가 시누이들 부르는 그 말 들으면 등골이 정말 서늘해집니다. 어머니 몰래 남편 옆구리 쿡쿡 찔렀죠. 자기야, 우리는 이제 집에 간다고 하자. 내일 출근하는데 나도 좀 쉬어야지. 그런데 이놈의 눈치 없는 남편 새끼는 제 말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온 김에 누나들이랑 밥만 먹고 가지 뭐. 1시간만 더 있다 가자. 이렇게 말하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시누이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언니 같은 시누이도 있다지만 우리 시댁 시누이는 마치 작은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결혼 전부터 이혼할 시점까지 시누들에게 한 번도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결혼 전에는 제일 큰 시누이가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도 했었습니다. 울게.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 잘못하면 알지? 내가 가만 안 둬. 아들 하나 있는 거 우리 엄마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마 모를 거야. 내 동생 정도면 훨씬 더 좋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는데 나 솔직히 올케 맘에 안 차.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서 만회해.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한 제가 바보인 거죠? 그때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시댁 가족들이 그저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누이 기세에 눌려서 할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었죠. 시누들이 들이닥치면 그야말로 집이 아수라장이 시작됩니다. 시누들은 오자마자 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일단 저의 차림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가방은 뭘 들었는지 유심히 봅니다. 심지어 신발까지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는 절대 좋은 가방이나 좋은 옷을 입지 않네요. 한번 직장에 출근할 때 입는 옷으로 깔끔하게 하고 갔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옳게, 내 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옷만 사 입나 봐?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잖아. 결혼한 사람이 뭐 이렇게 비싼 옷을 사 입고 그래? 정신 차려 옳게. 집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거에 돈 낭비하지 말고. 형님, 이거 결혼하기 전부터 입던 옷이에요. 직장 다니는데 옷을 구색 맞춰 입고 다녀야 해서요. 옷 사는 걸로 돈 낭비하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서운하네요. 그럼 시누이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잘 풀린다는 둥, 여자가 낭비벽이 있으면 집 털어먹는 거 한순간이라는 둥, 저 들으라는 듯이 불쾌한 말들을 늘어놓았고요. 한 번 오면 자기 애들은 줄줄이 다 달고 와서는 밥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 갈 때 자기 숟가락도 안 치우고 날름 가버리기 일쑤였고요. 저는 그거 치닥거리 하느라 또 한참을 일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제가 받은 문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 하나이고 다른 친척들 많이 없다고 해서 저는 음식도 많이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식을 안 하긴요. 명절 전날 와서 음식 같이 하자는 어머니 말에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 동그랑땡은 세숫대야만한 통에 담겨 있었고요. 온갖 전 종류만 4가지가 넘었고 나물이며 잡채며 갈비며 하루 종일 음식을 해서 겨우 마무리할 정도였습니다. 명절 아침에 작은 댁 식구들이 오시는데 상을 이미 2번 차립니다. 제사상과 음복상을요. 그거 치우고 나서 점심때쯤 되면요. 시누이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시누이 셋이 각자 남편과 애들까지 합하면 자그만치 14명이나 되는 대식구입니다. 그럼 저는 또 정신없이 상을 차립니다. 상 차릴 때는 시누들이 자기 새끼들 먹일 생각에 같이 도와주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도 못 가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친정 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도 자기 매형들이랑 술을 주고받느라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저 혼자 속이 또 부글부글 끓어요. 아마 당해본 며느리들 많으시니 그 심정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때는 뭐 가만히 있나요? 그릇 내와라, 애들 국도 줘라, 밥 더 가져와라 하며 바닥에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밥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겨우 다 먹고 치우려고 하면 어머니가 이러십니다. 멀뚱히 앉아있지 말고 과일 좀 깎아내와라. 시누이 가족들 디저트까지 제가 챙겨야 하고요. 누구 하나 손을 거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밥상 치울 때는 어머니가 먼저 선수까지 치십니다. 너희는 시댁에서 일하다 와서 힘들 텐데 얘한테 치우라고 하고 쉬어라. 얼마나 고단하니. 친정에서는 일하는 거 아냐. 그냥 먹고 자고 편히 쉬다 가라. 신우들은 애당초 저를 도와줄 생각도 안 했다는 듯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나 하루 자고 갈 거야 엄마. 어제 시댁에서 자는데 한숨도 못 잤지 뭐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올케도 하루 더 있다 갈 거지? 아니요 형님, 저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못 빠지게 저 오는 거 기다리고 계셔서요.
저녁은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친정 가야 하는데 어쩜 제 입장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남편까지도요. 처갓집 가야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술을 거나하게 먹는 바람에 제가 직접 운전하고 친정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차마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제가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 후 시댁 가족이 모이는 일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라 치면 늘 힘든 일은 저 혼자 도맡아 했고 어머니는 대놓고 며느리 들어오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시누이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물에 손 한 번 못 담그게 아끼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인 며느리는 몸종 부리듯 하시는 거 정말 이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괴감까지 들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종년 역할 하려고 시집 온 것 같아서요. 당연히 남편에게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가 자기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려 결혼하면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 건데 제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결혼 전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혼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고생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을 크게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 둘 다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양가 부모님 형편이 그랬어요.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했고요. 결혼한다고 목돈 도움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롯이 제 힘으로 해야 했고요. 남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보다 조금 나았던 건 돌아가신 아버님이 시골 땅이랑 사는 집은 어머니 앞으로 해두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누나들 시집 보내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나눠받은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러니 막내 아들 결혼하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 생활 1년은 작은 집에 반전세로 살았습니다. 결혼 비용 최대한 아껴서 집을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운 좋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중대한 문제에 어머니가 끼어드신 겁니다. 우리 부부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는 수원이었고 어머니 집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아주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주 드나들 거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안성 시골집에서 벗어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이제 청소도 힘들고 편하게 살고 싶구나. 너희 아파트 사는 거 말이야? 기왕 대출 껴서 사는 거면 평수 넓은 거 사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저는 깜짝 놀랐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신혼 초반부터 시모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물론 남편이 합가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 생각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에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그럼 시골집을 파는 게 어때요? 그럼 우리도 대출 부담이 좀 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언젠가는 그 집 처분할 거잖아요. 엄마가 돈 보태주면 우리 사는 집은 엄마 명의로 해줄게요. 듣자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것도 없고 겨우겨우 목돈 모은 걸로 대출 껴서 내 집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시모와 합가하는 것도 모자라 그 집을 어머니 명의로 해주겠다니요. 나중에 따로 남편과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면 제가 동의하는 걸로 오해하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합가할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애 낳아도요. 어머니 시골집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요. 지금 남편이 말하는 거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하는 얘기라서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아들이 있는데 시집간 딸네 집에서 신세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쨌든 며느리가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다는 건 이참에 확실히 알았구나.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는 당연히 이 일로 싸웠고요. 지금 같이 사나 나중에 사나 어차피 언젠가는 합가할 거란 식으로 말하길래 그러면 그냥 이혼하고 너랑 어머니랑 둘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일은 신우들의 참견으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우들이 당장 합가는 반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집을 우리에게만 보태줄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 집 식구들한테 확 질려버렸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정 붙인 거 없었지만 이 집에서 애까지 낳고 살다가는 꼼짝없이 나는 심어 모시고 평생 힘들게 몸쪽 노릇만 하고 살겠구나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자는 생각에 집 매매할 때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 살 때도 온갖 참견질을 하시더니 예상했던 대로 집 명의 문제까지 참견을 하셨는데요. 남편 단독 명의로 하라고 압력 넣으시길래 그럴 거면 내 돈은 한 푼도 보태지 않겠다고 맞받아쳐서 겨우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단독 명의했으면 아마 이혼할 때 골칫게나 아팠을 것 같네요. 암튼 저는 그때까지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서는 얼마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루 참으면 되는 걸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평상시 제가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으면 끝까지 잘 살아보지 왜 때려치울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 일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결혼 1년 넘어갈 때까지는 원래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건가 헷갈려하며 적응하는 단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당함을 깨우쳤다고 해야 맞겠네요. 내가 힘들어도 참아보자 하는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내가 참으면 가정에는 평화가 있지만 내 마음속은 지옥이 되는 거 아시나요? 시모와 신우와 남편까지 도무지 내 편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 집에서 왜 나 혼자 이렇게 몸쪽 노릇하면서 힘들어야 하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번씩 어머니가 하는 말에 말대꾸도 했고 신우가 뭐라 하면 저도 되받아치기 시작했고요. 추석 때는 결혼 초처럼 친정 가는 거 미루고 싶지 않아서 아침 차례상 치우고 바로 친정으로 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저를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네 형님들 오는데 얼굴도 안 보고 친정 가니?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리 급히 가려고 해?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고 가라. 그 많은 식구들 밥상을 나 혼자 어찌 차리라는 거니? 이러시길래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들 손은 손도 아닌가요? 어른이 몇 명인데 어머니가 혼자 밥을 차려요. 형님이랑 같이 상 차리시면 되겠네요. 저도 올해는 무조건 친정 가야겠어요. 지난번 설에도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 하셨거든요. 여보, 당신 뭐해? 안 가? 저는 어머니에게 할 말을 하고 남편에게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부단한 인간이 어머니 화난 얼굴 보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당신 누나들 보고 싶어서 그런 거면 여기 남아. 친정은 나 혼자 갈게. 그랬더니 이 인간이 입던 잠바를 벗더니 이러네요. 그럼 그럴래? 이러길래 차키 집어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마음도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저 하는 짓 봐라. 제 남편도 놔두고 명절에 혼자 친정에 가겠다는 거야? 사돈이 어찌 생각하겠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잘하는 짓이다.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와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한 번 반항하기가 어렵지 그러고 나니 2번은 더 쉽더군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호출에도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달, 2달이 흘렀는데 시댁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장철이 온 겁니다. 몸이 고돼도 1년간 식구들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이니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 며느리들 모두
참 대단합니다. 시댁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김장한다고 한 달 전부터 제게 확인 전화를 하고 들볶아대던 어머니를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예, 너는 어째 네 신랑만 보내고 코빼기를 안 비추니? 다른 게 아니고 다음 달에 김장할 거 미리 말해두는 거다. 작년보다 배추를 많이 심어놨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찍 할까 해. 김장 첫날에 미리 와서 배추 뽑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김장 전날 갈게요. 어쨌거나 연 끊고 사는 거 아니면 그 정도 가족 행사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문득 결혼 첫 해 첫 김장의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준비한 배추는 300포기. 전 살다 그런 배추 더미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식구들 많은 거에 비하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 입이 몇 갠데 이걸로 되겠니? 이제 일할 사람도 새로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한 500포기는 해야겠구나. 일할 사람이라니요. 그게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 듣고 식겁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500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절임 배추 사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허리도 안 좋다면서 가족들 좋은 거 먹이신다고 고춧가루, 생강, 젓갈 빼고는 모두 다 텃밭에서 재배하십니다. 다른 집은 절임 배추 사서 물 빼는 게 김장의 시작이죠? 근데 저희 시댁은요, 일단 텃밭에서 배추, 무, 파 뽑고 다듬는 걸로 시작합니다. 김장 전야제를 하는 거죠. 전날에 뽑은 채소 씻고, 손질하고, 절이고, 썰고, 다듬고 다 해놓습니다. 아시겠지만 추운 날 수도가에서 배추를 씻고 뒤집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김장이 생각보다 중노동이라 여자들보다는 남자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는 고작 20포기 정도만 했었고 그마저도 아빠랑 오빠가 힘쓰는 일은 다 해서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도 김장할 때는 신우와 사위들까지 다 와서 거들긴 합니다. 저희 남편도 예외 없이 같이 해요. 하지만 초반에 무채 썰고 양념 만드는 일이 끝나면 어머니 사위들은 다 같이 사우나 갑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신우들은 남편들이 할 일에서 손을 떼는 걸 말리지 않더라고요. 신랑들은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잖아. 나머지는 여자들끼리 마저 하자고? 큰 신우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일하랴 살림하랴 힘든데 얼른 끝내고 저희도 사우나 갈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신우가 정색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올케가 무슨 대단한 힘든 일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원래 김장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 알지? 우리는 도와주러 온 거야. 그건 똑바로 알고 있어? 제가 이 집 종년도 아니고 자기네 신랑들은 놀아도 되고 저는 일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였죠. 그 말 듣고 뭐라 시원하게 대꾸도 못한 채 기가 막혀 했던 게 첫 김장의 악몽 같은 기억입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올해도 작년처럼 그런 개소리하면 단단히 반항해야겠다 결심했네요. 이런저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며 대응 방법까지 생각해 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식구가 둘뿐이라 고작 한 통에 가져가서 몇 달을 먹는데 시누이들은 진짜 많이 가져갑니다. 특히 큰 시누이는 식당을 하셔서 더 많이 가져가시고요. 사람 손이 무섭다고 여럿이 하면 많아도 하루 안에 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예 김장 자체를 하기 싫어 만들어버린 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김장을 일주일도 안 남겨놓은 날이었는데요.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김장은 아무래도 네가 다 해야겠다. 대뜸 저 혼자 김장을 하라는 어머니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 몇백 포기를 김장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형님하고 같이 해야죠.
올해는 그냥 300포기만 할 거야. 야채 손질이 힘들어 그렇지 버무리는 거야 금방 한다. 올해는 무채 써는 기계도 마을회관에서 빌려주더라. 그러니 참말 말고 와. 나도 거들고 네 신랑이랑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다 같이 해도 늦게 끝나는 걸 어찌 3명이서 해요. 게다가 어머니는 허리 아파서 숙이지도 못하시잖아요. 형님들은 왜 못 오시는데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전화는 네가 뭐하러 하니? 아서라. 큰애는 식당 일이 너무 바빠 올해는 못 온단다. 둘째네는 애가 독감이 걸렸다는구나. 셋째네는 몸이 아프다는데 아픈 몸 이끌고 김장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어차피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야. 너는 시어미 말에 토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니 입에서 며느리가 할 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김장이 며느리 일이라는 법은 어디서 정해놓기라도 한 건가요? 300폭이나 되는 걸 아무리 시모와 남편이 같이 한다고 해도 어찌 다 하나 싶었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김장도 싫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는 느낌이었고요. 어머니, 형님들 안 오시면 저 올해는 김장을 안 갈게요. 저 김치 잘 먹지도 않고요. 작년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가기 싫어요. 형님들 올 수 있는 날로 다시 잡으시던가 저 혼자는 안 가요. 뭐? 다른 날은 무슨? 작년 안에 우리 딸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된 거다. 먹고 살기 바쁜 애들 와서 고생시킬 생각 없어. 더는 말 안 하마. 네가 와서 해.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 짓거리 그만하자. 진짜 못 갔네. 하는 마음이 그제야 들더군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안 갑니다, 저는. 이제는 형님들이 온다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김장하건 말건 제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 전화로 여러 번 전화가 다시 왔지만 다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이윽고 남편 전화로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대체 왜 그래? 당신 김장은 핑계고 그냥 우리 집 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전화드려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이러길래 이혼할 각오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바보 호구로 봤으면 당신까지 이러니? 나는 너네 집 종년이 아니야. 내 위치를 이제야 정확히 확인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당신네 집 안 가. 김장은 무슨, 당신 혼자 가서 해. 이럴 거면 혼자 살아. 결혼했으면 그런 거 당연히 감수하고 사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든 군소리 없이 다 하는데 당신만 왜 그리 유난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확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참은 게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하고요. 그냥 제가 등신이었어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네. 나 이제 혼자 살게. 이혼하자. 나 당신같이 며느리를 종년 취급하는 집안에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당신하고 살려고 했지. 종년 노릇하려고 결혼했니? 당신 말 꺼낸 거 주워 담을 생각하지 마. 당장 이혼해. 그랬더니 남편 놈도 방방 뛰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대요. 참나. 자기가 세게 나오면 제가 꼬리라도 내릴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그깟 이혼은 무섭지 않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혼이라는 거 차라리 빨리 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인터넷에서 협의 이혼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남편에게 도장 찍으라고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소송에서 위자료 내고 싶으면 찍지 말던가. 그깟 돈 몇 푼보다 너랑 빨리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협의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협조하는 게 좋을걸? 이 집은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 지금 나랑 진짜 해보겠다는 거야? 좋아. 내가 너랑 이혼 못할 것 같냐?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도장을 아주 꽉꽉 눌러 찍어주더군요. 전화통에 며칠 동안 불이 났지만 시모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들도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며칠 사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이혼 소송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긴 했지만 홧김에 찍은 거라 법원에 자주 가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착수금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협의 이혼이 힘들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장하러 오라는 날, 당연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모는 지랄맞게 전화를 계속 해댔고요. 마지못해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너 이년 시애미를 이렇게 무시를 해? 당장 오지 못하겠니? 어쩜 제가 딱 예상한 반응인지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랑 아들 갈라서려는 거 모르세요? 저 어머니 아들하고 이혼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뭐, 이혼?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별 시답잖은 말로 감히 시모를 협박해? 협박 아니고요. 어머니 아들도 이혼하잖아요. 도장 다 찍었어요. 그렇게 김장이 하고 싶으시면 오늘 아드님 가라고 할게요. 엄마 혼자 김장하시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효자 아들이랑 둘이 김장 잘하셔요. 제가 우리 이혼 서류는 어머니한테도 보내드릴게요. 전화 끊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그렇게 전화 끊고 바로 시어머니 번호는 차단해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걸려오는 큰 신호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이 들리길래 저도 제 할 말부터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그 집 종년 노릇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올해 김장은 제가 참여 못하니 그리 아시고요. 앞으로 제가 김장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저 빼고 온 가족이 열심히 김장해서 맛있게 드셔요. 우리 부모님이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여기서 더는 종노릇 못하겠네요. 하고 내 할 말만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가 식구들의 연락처를 차단했네요. 그쯤 되니 남편은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조금 누그러진 모습으로 저를 달래려 하길래 분명히 말했지만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종년 이상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바뀐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인데 내가 당신하고 어머니 연을 어찌 끊으라 하겠니? 그럼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 나는 당분간 친정으로 가 있을 테니 정리하자. 그제야 남편 놈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사과의 말은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기 어머니 댁에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며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더 확실히 마음이 굳어지더군요. 저는 저대로 제 짐 정리해서 친정으로 잠시 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마 김장은 예정대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못 온다던 신우들이 왔다고 남편 통해 듣긴 했습니다. 오든 말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지만요. 남편은 우리 부부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위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이혼 서류를 같이 내려갈 것 같지 않았고요. 그 후 어찌 되었느냐면요. 저희는 결국 협의 이혼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동의해주지 않아서 비싼 변호사비 내고 소송 걸었습니다. 원래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양측에서 원만하게 의견 조율 마치면 바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차라리 돈이 들어도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아이도 없었고 결혼 기간이 짧아 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놓은 집이 아주 조금 오르는 바람에 그 집 처분하는 대로 정확히 나누기로 했고요. 시가 식구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했습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화내던 남편놈도 막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자 치사하게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이 당신을 뭐 학대라도 했어? 때리기라도 했냐고. 남들이 들으면 무슨 범죄 가족인 줄 알겠네. 난 이 위자료 절대 못 줘. 당신이 못 준다고 해도 판사님이 주라고 하면 줘야 해. 그동안 내가 당한 게 폭력이 아니면 대체 뭐니? 다른 여자 같으면 당신 집에서 1년도 못 버티고 나왔어. 알아? 결국 법원에서 2천만 원 조정해서 그 돈 받고 끝냈습니다. 집 팔리는 건 금매로 내놨음에도
이혼하고 나서야 팔리더라고요. 집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건 근래였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낼 마음의 여유도 생기네요. 저는 이혼의 상처?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제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지금이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후련하고 좋은데 왜 참고 바보같이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결혼 생활 더 참고 산다 한들 의미 없는 거잖아요? 누가 들으면 급발진 이혼 아니냐 하시겠지만 결혼은 대성공입니다. 화병도 사라졌고 새로운 인연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네요.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인생이 소중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 두 모자는 지지고 볶고 둘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집은 재빨리 이혼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게 맞죠. 이혼으로 아들 반품하고 새 인생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혼한 지 6개월째인데 돈도 더 잘 모이고 잘 살고 있어요. 짧은 결혼 생활 정리한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다른 분들께 통쾌함을 전해드렸길 바라며 추운 날씨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